的零色，我姓李叫康源，健康的康，根源的源。如果我用韩国语讲的话，有没有问题啊？没有问题啊。好。不行啊。저 화면 보시다시피 저는 물무산 법무사 사무소하고 행정사 사무실 대표로 있고요. 이름은 이강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영사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다 듣고 나셔서 이 강사의 강의가 마음에 들었다 싶으면 꼭 유튜브 회원 가입해 주시고, 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동성을 관할하는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사건 담당 영사로서 근무를 했고, 또 우리 중국 동포들하고 워낙 사이가 좋아서 그 재동포 담당 업무까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한국인 친구보다는 우리 동포들 친구들이 더 많고요. 거의 활동하는 데는 거의 정학동 또는 대림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칙 법률 사무실을 차리게 되면 뭐 서초동에서 서초동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제 사무실 대림동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제목은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인데요. 목차는 형사 절차 용어, 여러분들 용어를 잘 모르시기 용어를 좀 설명해 드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 범죄, 특히 과연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율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떤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당연히 제목에도 보시다시피 폭력범죄거든요. 폭력범죄가 뭔지, 그 다음에 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출입국 사범심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중국 동포들하고 인연을 맺게 됐던 계기, 그 다음에 대림동에 사무실을 차린 계기, 그런 인연을 좀 간단하게 에피소드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형법에 타인의 신체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제 그게 형법에 나와 있는 상해죄인데,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면 무조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여러분들의 한계는 바로 그거입니다.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구속요건 해당성이었습니다. 이게 법조문에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징역 몇 년에 처하고 벌금 얼마에 처한다. 이게 바로 구속요건 해당성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사람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사람은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 사람 몸에 칼을 댔어요. 상해를 입혔잖아요.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건 위법성입니다. 위법성이라는 것은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에 상해를 입힌 거지, 상처를 입힌 거지, 그 사람 몸을 다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죄가 된다고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책임성이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자, 구속요건 해당성도 돼야 되고, 위법성도 있어야 되고, 책임성도 있어야 되는데, 자, 유치원 다니는 애가 실수로 친구에게 뭘 던졌어. 그래, 그 어린 꼬마가 맞고 상처를 입었어. 그 꼬맹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비난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가 되려면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되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죄가 된다.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머리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태클 걸었어. 상대방 선수가 그래서 다리 부러졌어. 그 상해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위법성이 없다. 그쵸? 그 다음에 원래 정신병자야. 굉장히 정신이 아주 없는 애야. 근데 걔가 죄를 남의 물건을 훔쳤어. 그럼 걔한테 책임성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죄가 안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께 오늘 설명할 게 이제 형사 사건인데, 형사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자, 하나 넘겨주시죠. 형사 절차를 용어 설명하기 전에 형사 사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형법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민사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법도 있고, 또 뭐 도로교통법 위반도 있죠. 그 다음에 성폭력 처벌법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 있고, 뭐 식품위생법도 있고, 마약류 관리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쉽게 설명을 할까요? 어렵게 설명할까요? 쉽게 설명을 할게요. 기본적인 형사법의 일반법은 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형법이라는 법은 각 제명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살인한 자는 뭐 처한다 이렇게 딱 돼 있고, 형법으로 다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 있어요.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죄는 앞에 다 나와 있다가 뒤에 가서 벌칙 조항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전에 나와 있는 벌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 잘못하면 어떻게 처벌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그게 다 형사사건이거든요. 그게 바로 전체 넓은 의미의 형법입니다. 그 형법을 적용받는 사건, 그게 형사사건이고, 그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이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입건이 뭐고 내사가 뭐고 용의자가 뭐고 피의자가 뭐고 여러분 솔직히 들어는 봤지만 잘 구분 못 하시겠죠. 그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입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중국말 리안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수사를 하는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가지고 증거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수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사람은 입건해가지고 피의자로 만들면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수사정보 시스템 그 KICS에다가 딱 입력을 하는 순간 입건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피의자.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고 피의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내사는 입건까지는 가지 않고 좀 더 많은 수사를 좀 해야 되겠다. 아직까지 입건까지는 아니고 그게 내사 단계고 내사 단계에 있는 사람은 용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 기소되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 입건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용의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피의자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검사가 기소를 했어. 기소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피의자입니까? 그때부터는 페이크아웃란 피고인.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용의자, 내사 단계에서는 용의자. 입건이 됐다. 그러면 피의자. 그 다음에 공소 제기됐다. 기소가 취소 이후에는 피고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입건이 됐는데 입건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불구속 입건이 있고 구속 입건이 있습니다. 자, 불구속 입건은 뭐 당연히 이제 구속이 안 된 상태의 입건이겠죠. 자, 그러면 구속 입건이 있어요. 구속 입건. 그러면 구속이 뭡니까? 체포하고 구속하고 구분할 줄 아시는 분. 체포. 예?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 넘겨. 자, 구속은,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경찰관이 와가지고 데려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체포영장을 보여줍니다. 자, 당신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예? 변호인을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같이 가져야 된다 하면 수갑도 채우거든요. 그건 대부분 다 체포영장입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그 다음에 절도범, 도둑놈이 현장에서 잡혔다. 그거는 현행범인 체포. 또 이제 긴급 체포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체포라는 것은 구속 전 단계거든요. 그건 48시간 이내에 무조건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풀어줘야 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48시간 이내에 대응을 잘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체포는, 체포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계속해서 구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속영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구속영장, 야, 법원에 가가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되니까 변호인 사야 돼, 변호사 사야 돼, 막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어떨 때 구속이 될까요? 또 증거가 확실할 때. 증거가 확실하면은 굳이 구속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 있죠. 구속사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그쵸? 그렇다 해가지고 저기 아무리 해도 최고 높은 형이 벌금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람까지 저기 구속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거가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구속할 수 없는 그런 경우거든요. 자,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인들이 구속이 됐어요. 영장이 발부돼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경찰에서는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48시간 이틀 동안은 체포 가능하다고 그랬죠. 영장 발부되기 전에도. 그러면 잡힌 때로부터 검찰로 송치할 때까지 최장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밖에 안 돼요. 10일. 알겠어요? 그래서 경찰들은 10일 전에는 무조건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됩니다. 송치. 그러면 검찰에서는 구속된 피해자에 대해서 조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10일. 원칙 10일. 검찰에서는 예외로 플러스 10일. 최장 20일. 아시겠죠? 오늘 잡혔다. 그럼 기소는 언제 될까요? 최장으로 들었을 때 30일 후가 되겠죠? 그쵸? 취소하려면. 그죠?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자, 그럼 설명드릴게요. 자, 체포 48시간 2일 경찰 구속 10일 검찰 10 플러스 10 20일 이거 합치고 총해서 30일 잡히고 나서 30일 되면 무조건 법원으로 기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뭐 그 수사기관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럼 넘겨주십시오. 여러분들 보통 뭐 주변에서 약식명령 받았다는 말 많이 듣죠? 약식명령이 정식 재판일까요? 정식 재판이 아닐까요? 이게 정식 재판은 정식 재판일 수 있겠네요. 다만 우리가 말하는 정식 재판이라는 것은 구공판이라고 하거든요. 구공판. 쉽게 말해서 직접 판사 앞에서 변호인도 있고 검사도 있고 검찰에서 주장하고 피고인이 방어하고 판사가 그걸 보면서 그래 증거 내보세요 하면서 이런 재판을 우리 정식 재판이라고 하고요. 다만 너무나 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음주운전 했다거나 또 사소하게 사람을 때렸는데 뭐 합의 좀 했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재판하게 되면 얼마나 대한민국 법원 바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서류 재판으로 약식으로 해가지고 검찰에서 이 사람 벌금 얼마 해주십시오. 약식 명령, 약식 구형을 하게 되면
약식 명령을 발령한다. 그걸로 벌금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식 재판이고요. 자, 약식 재판 받았는데 내가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식 재판 청구. 아주 똑똑하십니다. 네, 헌청민아. 그렇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는 약식 명령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더 이상 손해날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면 개나 소나 다 그냥 정식 재판을 청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약식 명령보다 더 센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분들이 시간을 좀 끌기 위해서, 그다음 사법심사를 좀 면하기 위해서 정식 재판을 무작정 청구하는 것도, 신청하는 것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다만 정말 억울했을 때는 좋은 제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소는 뭐 치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다음 넘겨주실래요? 여기 있네. 여기서 기소 편의주의라는 게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인데 뭐냐면 기소는 검사가 합니다. 검사가 하는데, 자, 죄는 인정이 돼. 그러나 참 여러모로 이 사람이 누구라도 그 정도 됐으면 좀 이 사람이 좀 짠하구나.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좀 짠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그래, 너 이번 한번 봐줄게 하면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뭐 이렇게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검사 맙니다. 이게 기소 편의주의입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소중지 말씀 들어보죠? 기소중지. 야, 이거 기소중지 사건이야. 여러분 기소중지 사건이 뭡니까? 예? 원래 기소하려던 거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죠. 물론 그 단어 그 맥락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소 중지라는 건 여러분들 통상 보면 야, 저놈아 기소 중지자야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기소 중지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누구를 기소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참고인이 됐든 피의자가 됐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수사기관에 안 나타난 거, 도망가가지고 계속해서 사건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나타난 그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지명수배 내려놓고, 체포영장 발부하다가 지명수배 내려놓고 그 다음에 기소중지를 해가지고 기록을 검찰청 기록참고에다가 딱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면 곧바로 제기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뭐 기본 한 10년씩 도망가게 되면 기소중지 사건을 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없어지거든요. 이제 시효가 지나가지고,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 있다. 그럼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할까요? 못 할까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때는 공소시효가 딱 멈춰버립니다. 도망간 기간만큼 빠지기 때문에 20살에 도망가가지고 100살 때 도면 100살 때 다시 시작해가지고 100살 때 감옥 가야 됩니다. 이론상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하고는 구분을 하셔라. 기소중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 대상자가 도망을 가거나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기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잡힐 때까지 수배를 해놓고 일단 기소중지 처분을 해놓고 기록 보관하고 있다가 잡히면 그때 다시 제기하기 위해서 기소중지 처분을 한다. 그리고 지명수배는 기소중지 처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그 사람이 잡힐 수 있게끔 지명수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소중지자하고 지명수배자하고는 다르다. 다만 한국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정확한 의미에서는 좀 다른 의미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돼도 되신다고 해야지 뭐. 그래야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구속기간인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담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기 지금 1심 재판 중인데 구속돼 있는데 언제 재판이 있어요? 언제 재판이 1심 선고가 나요? 막 물어보거든요. 항소심인데 언제 돼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이제 법원에서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구속된 그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에서 구속 수감시킬 수 있는 기간은 각각 6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1심 6개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데 원칙은 2개월이거든요. 원칙은 2개월이야. 근데 1심에서는 2차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2개월 갱신하니까 6개월 되는 거죠. 그죠? 최대 구속 가능일이. 그죠? 그러니까 2개월마다 연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심에서는 2심에서는 2차 갱신할 수 있어. 그럼 4개월이죠. 거기다가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에 3차 갱신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4개월 더하기 2개월 하게 되면 6개월. 3심도 마찬가지.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는 상관없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구속기간은 이렇게 각 심마다 최대 6개월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누가 주변에 있는데 언제 기소됐는데 한 5달 전에 기소됐어. 그럼 늦어도 한 달 내에는 저기 판결할 거야. 만약 선고 안 하면 곧바로 풀어줄 거야. 이번에 대장동 했을 때 그 김만배가 그 중간에 구속 만기로 나왔었잖아요. 그 사람 6개월 지나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들어간 건 다른 사건 때문에 다시 들어간 거고요. 아시겠죠? 지금 용어 설명하는 건 용어 설명.
자, 보석도 말씀 들어보죠. 보석. 자, 보석이 뭐냐면, 보석은 언제부터 가냐면, 검찰에서 기소했을 때, 이제 법원에서 재판 중일 때, 이제 조건부로 석방을 해주는 거거든요. 담보금 얼마 내라, 보석 보증금 얼마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석은 기소 이후에 가능하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그런 피고인 신분이 됐을 때 보석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밑에 있는 읽어보시고 이 보석이 불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그 중범죄자를 막 함부로 풀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공판 절차는 어차피 이제 변호인이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공판 절차는 이렇습니다. 공판의 준비 및 공판 준비 절차가 있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그런 게 있고, 증거 열람 등사, 그 다음에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도 있고, 인정하면 인정신문, 또 검사가 진술하는 거, 피고인이 진술하는 거, 그 다음에 재판장이 쟁점 정리해가지고, 또 증거조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피고인을 직접 재판장이 직접 피고인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구형하고, 최종 변론하고, 변론이 종결되면 판사가 판결을 땅땅땅 선고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넘겨주십시오. 넘기면 되겠습니다. 넘기시고. 판결에는 이제 유죄 판결이 있고, 무죄 판결이 있고, 면소 판결이 있고, 공소기각 판결이 있는데, 이제 유죄 판결 같은 경우에는 뭐 실형이 있고, 집행유예가 있고, 선고유예가 있고, 집행유예도 여러분 유죄입니다. 무죄 아닙니다. 나왔다 해서 무죄. 그 다음에 무죄 판결이 있고, 면소 판결이 있고, 공소기각이 있고, 막 이렇게 있다. 여러분께서 유죄 판결하고 무죄 판결을 아시면 되죠. 우리 뭐 공부했을 때 공소기각 했을 때는 40페이지 확장해가지고 사망했을 때, 법이 없어졌을 때 막 이렇게 외웠었는데, 여러분까지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형사소송 절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소 전, 기소 후로 나눠집니다. 기소 전, 기소 후로 나눠진다. 기소 전에는 불구속이 있고 구속이 있다. 그냥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고 구속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판사가, 일단 기소 전만 설명했습니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 기소 전에 할 수 있는 게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구속이 잘 된 것이냐 못 된 것이냐 판단해달라고 정말 억울한 경우가 한 번 할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구속 적부 심사를 했는데 판사님께서 그걸 인용을 했어. 그리고 곧바로 그때 석방이 돼가지고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 그럼 기각을 했어. 그럼 구속 상태 계속 유지되겠죠. 그러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 그러면 구속 구공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까 설명했던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무죄가 났다.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국가를 상대로 배상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우리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환전하시고 뭐 하시는 우리 동포분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연루돼가지고 정말 억울한 사람 많잖아요. 진짜 이야말로 의심 하나도 못하고 아는 사람 부탁으로 환전해줬는데 구속된 사람 주변에서 많이 봤죠? 많이 봤죠? 제가 한 6건 제가 무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상 명령도 받아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죄 받으면 나라로부터 구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보상, 그 다음 변호사비 같은 거를 다 해서 배상명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배상명령이 있어서 변호사비는 국선 변호에 준하는 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못 받는. 다만 구금했을 때는 그냥 아무튼 구금돼 있을 동안에 어떤 피해 변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기시겠습니다. 좀 시간이 딱 2시간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일단 이거 다 빼놓고 남는 시간에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범죄를 많이 짓는 국적은 어디일까요? 예? 중국이요? 중국 아닌데요? 예? 아니죠.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죠. 자, 그러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른 나라는 어딜까요? 중국. 중국 맞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중국을 보면 인구 대비 따져보면 중간 정도밖에 안 가요. 근데 이제 워낙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하게 되면 그냥 중국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짱깨 너희 나라 꺼져 이런 말도 들으시잖아요. 기분 나쁘게. 그죠? 그리고 우리 동포들한테도 말해요. 너희 나라로 가는데 여기가 원래 우리 나라였는데 다만 잠깐 외국에서 잠깐 좀 갔다 온 것밖에 없는데 말이야. 지들 얼마나 잘났다고 다 우리한테 그러는지 말이야.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을 따지면 몽골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범죄는 폭력범죄입니다. 그래서 전체 외국인 범죄를 따져보면 폭력범죄가 31.6% 나오고요. 그리고 중국이 조금 높아서 35.7%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동포분들이 한국 사람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철물점 가가지고 칼을 사는 행위만 있더라도 살인 예비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찌르지는 않았으나 찌르려고 시도하는 순간 살인 미수가 되거든요. 이제 기수에 이르지 않았을 때 미수. 근데 물론 중국도 뭐 그런 게 있긴 있으나 기본적으로 중국은 뭐냐면 잘 하게 되면 좀 많이 다쳐도 경상으로 처리가 되게 되면 크게 처벌 안 받는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일단 칼만 듣는 자체만 가지고 엄청난 건데 중국에서는 쉽게 말 안 들어가지고 저 부엌에 있는 걸로 잠깐 겁만 주려고 했는데 결국 장기 손상 안 가면 경상이고 그죠? 장기 손상 가면 중상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위험한 흉기를 좀 들려고 하는 습성이 좀 있어요. 술만 좀 한 잔씩 하시게 얼큰해지면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래서 병 들고 싸우는 비율은 중국이 좀 높다. 그건 내가 직접 경험한 바다. 이렇게. 그래서 제발 좀 주변에서 여러분들 친구들 술 먹을 때 절대 그냥 맨몸으로 맨몸으로 그냥 하시지 절대 이 옆에 있는 위험한 흉기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병도 들으시면 안 되고 아무것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옆에서 남자친구들이 막 해가지고 술 먹고 했을 때 흥분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니 잠깐 나와봐라. 니 새끼 니 어디야 흥룡강이야 연변이야 싸우시면 안 돼. 절대 이것도 들면 안 돼. 알겠죠? 이 자체로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다. 그럼 꼭 괜히 앞에 특수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절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여기서 정말 좋은 거 알려드리네요. 절대로 뭐 날카로운 거라든가 병이라든가 이걸로 절대 사람 때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운동 열심히 해서 차라리 주먹으로 때려라. 정 때리고 싶으면.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폭력이죠. 자, 폭력 범죄에서는 뭐가 있어? 폭행이 있겠죠. 폭행, 상해가 있고. 폭행하고 상해는 차이가 뭘까요? 진단서 떼고 안 떼고입니다. 아시겠죠? 자,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는 유행력을 행사하는 죄거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 벌금인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머리카락 잘랐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상해를 입었다 진단 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얼굴에 침 좀 뱉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로 진단 에이즈 환자면 그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아닌 일반인이 침을 뱉었어. 그러면 그 폭행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밀치고 살짝 때리는 것만 폭행도 아니고 침 뱉는 거 머리카락 자르고 이런 것도 폭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폭행이다. 아시겠죠? 자, 이제 폭행을 하는데 2명 이상이 또는 위험한 흉기를 들고 하면 앞에다 특수자 들어가니까 그러면 특수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겠죠? 절대 남자친구가 술집에서 싸우려고 하면 병을 들게 한다, 못 들게 한다? 네, 못 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수자 들어가면 뭐 2년 이하의 징역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어버리고 5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으로 바뀌어버리고 아시겠죠? 그쵸? 그리고 징역 가고 안 가고 차이입니다. 다음. 그냥 들고 마셔도 왜냐면 이미 싸움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때리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흉기를 드는 자체에 그럼 전체 사건의 전체 맥락에서는 그게 특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절대 들려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폭행치사상인데 폭행치상이 있고 폭행치사가 있습니다. 자, 나는 상대방을 때리려고 했는데 다쳤어. 폭행치상이고 죽어버렸어. 폭행치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가 됩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똑같이 다친 건데 폭행치상하고 상해죄하고 뭐가 다르냐? 상해죄는 처음부터 저 사람을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것은 그냥 때리려고 했는데 상처를 입어버린 거고. 아시겠죠? 그 차이가 있는데 죄는 똑같습니다. 법정형은 똑같습니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그 다음에 이제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거나 뭐 불구로 또는 정말 치료가 어렵게 만드는 경우는 중상해죄로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 그런 경우에는 최저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그러니까 아주 센 겁니다. 그다음에 특수상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법 제258조 2에 이제 규정되는 것인데요. 단체 또는 다중 이력을 벌이는 2인 이상이 친구랑 둘이 힘 합쳐가지고 친구랑 둘이 여러 명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특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을 때렸다. 그 다음에 혼자 있더라도 아까 말했던 위험한 흉기로 사람을 했다. 그건 특수상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그러니까 1년 이상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하로 병을 들게 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내가 우리 이제 저는 이제 동포분들 친구들 동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는데 예를 들어 저한테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너 좀 맞이하겠다 하게 되면 군밤 정도인데 너 오늘 맞이하겠다 하게 되면 방망입니다. 일단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한 100여 년의 어떤 그 떨어져 살았던 결과가 이런 문화의 차이를 낳는구나. 마을만 차이 있는 게 아니고 때리는 방법도 좀 차이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절대
흉기를 들면 안 된다. 병도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다. 오늘 이것만 배우셔도 여러분들께서는 남자친구들은 절대 감옥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냐? 도로교통법 위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형법의 일반 형법은 우리가 말하는 형법입니다. 이 도로교통법도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나오다가 막 제일 뒤가 벌칙에가 뭐 0.03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 얼마에 처한다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 어떤 걸 더 우선으로 적용할까요? 당연히 특별법 우선의 원칙.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강단에 서보면 모범 학생과 불량 학생이 딱 구분이 되거든요. 모범 학생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좋습니다. 저기 혈중 알코올 농도인데 제일 중요한 게 도대체 0.03이 어느 정도일까? 취소되는 0.08 이상은 취소가 되는데 0.03에서 0.08은 어느 정도나 될까? 궁금하시죠? 제 경험상 소주 2잔 정도 되면 0.05, 0.03 이상 될 겁니다. 소주 한 잔 이상 마시면 아예 안전 괜찮으니까 여기 표를 보시면 자 기분이 좋아지고 혈압이 약간 상승해. 어떤 사람 보면 그럼 이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0.05거든요. 근데 형사처벌은 0.03부터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좀 좋아져 노래 한 번 부르고 싶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아마 0.08 이상 돼가지고 취소 사유일 겁니다. 취소 사유.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 경험치상 여성분들은 소주 한 잔 정도면 0.03 된다. 물론 저기 뭐 씨름 선수들 해가지고 하는 애들은 제가 옛날 0.05 했을 때 소주 2병 먹고도 안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예외적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준 자료 표를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0.2 있는데 0.2면 어느 정도냐면 말도 못해. 이런 사람들은 진짜 운전할 수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 측정 시 수치가 0.03에서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예전에는 벌금도 그렇게 많지 안 나왔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벌금 액수가 많이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술 마시면 그 사범심사 대상이 5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좀 이따 사범심사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분 살짝 좋아질 정도만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 취소, 면허 정지가 100일 이상 면허 정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0.08 이상, 0.08은 어느 정도냐면 여기도 해당이 돼요. 혈압이 약간 상승할 정도로 약간 얼굴이 불구스름할 정도거든요. 그 정도만 되더라도 면허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되고 벌금도 엄청나게 많이 낸다. 0.08 이상이면 벌금이 얼마냐? 벌금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하가 얼마? 그러면 사범심사 대상 맞죠? 그러니까 살짝 얼굴이 붉은기만 있어도 취소 대상이고 벌금 500 이상이다. 최하가. 그리고 중국으로 가야 된다. 아시겠죠? 조심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0.2이면 뭐라 그러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거든요. 그런 사람이면 최하가 2년 이상의 징역, 2에서 5년 이상의 징역, 2에서 5년 이하의 징역.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전하면 된다 안 된다? 한 번 걸리면 10년 대리운전 비용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다. 다시 정정. 간단하게 그냥 기분 좋게 술을 한 잔 마시고 했는데 걸렸다. 평생 대리운전 없어진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넘기시겠습니다. 예. 강의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밌어요. 재밌죠. 그리고 강사가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는데 제가 우리 청도 조선족 여성협회나 애심협회 가게 되면 거의 제가 장동건급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보니까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출입국 사범심사만 좀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자 출입국 심사까지만 할게요. 자 출입국 관리법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뭘 하시다가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인터넷 들어가시면 법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을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 법이 싹 다 나옵니다. 그 법이 나오고 무슨 법에 적용되면 딱 그 법 누르면 거기 적용되는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법령을 잘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제 퇴거 명령 발령을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했을 때 자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서 그 사실을 조사한 후에 출국 명령 등을 결정하는 출입국 사범 절차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쩔 때 중국으로 가야 되고 어쩔 때 한국에 남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행정사들한테 줄 때 막 저거 그거 해가지고 중국 안 가게 사법심사 안 가게 해주면 막 1,000만 원씩도 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게 또 유능한 사람이고, 그죠? 나는 왜 지금까지 다 그걸 공짜로 줬는지 모르겠어. 자, 근데 사법심사 기준이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사법심사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달라 하니까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사법심사 기준은 체류 외국인의 준법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렇게 출입관리사무소 이야기하니까 출입관리사무소에서는 악용할 가능성 때문에 전면 공개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출입국 외국인 관세장, 출입국 사무소장이 해당자에 대해서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출입국 사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주권자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은 일반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출입국 사범입니다. 뭐 허위 초청하거나 뭐 입국 금지 사유가 발견되거나 허가 조건 위반하거나 법을 뭐 위반해가지고 외국 사람을 고용하거나 알선하거나 외국인 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이게 출입국 사범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자살 또는 자해 행위를 하려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안전과 질서를 현재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 이렇게 하면 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출입국 사범하고 옛날에 벌금 300에 지금 한 벌금 500 정도 거기다가 벌금 액수를 떠나서 정말로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엄격히 하는 게 마약, 설령 뭐 벌금 적게 받았으면 마약, 성범죄, 또 뭘까요? 보이스피싱, 또 상습 음주운전.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안녕을 해칠 염려가 많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그들의 어떤 직권으로 출국 명령을 강제 추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배셔머 있어야. 그 다음에 자,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 영주권자들은 조금 이제 좀 영주권자들은 그 일반 비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데, 근데 살인죄 하면 보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강간도 보내야 되고, 강도도 보내야 되고, 성폭력 범죄 보내야 되고, 마약류 보내야 되고, 약취 유인도 보내야 되고, 국가보안, 부정식품 제조, 부정의약품 제조, 부정유독물 제조, 부정의료단체, 뭐 범죄단체 조직, 그 다음에 5년 이상의 징역, 금고.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자이지만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 그래서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아까 앞서 말했던 쉽게 말해 더러운 범죄에 해당되지 않고, 조금 뭐 웬만하면 봐주는데 좀 심한 범죄는 하지 않아야 된다. 영주권자도. 무슨 말씀 아시겠죠? 통상 사범심사 대상은 저희 경험칙상 300에서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500만 원 이상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중국으로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보면 다음 넘겨보시죠. 정말 적극적인 그때 당시에 이제 사법심사 했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나 나의 자식이나 학교 다니는 이 꼬맹이를 챙겨줄 사람이 없고, 그죠? 한국인 배우자가 나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이런 인도주의 사유가 있어야 되고, 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을 모실 사람이 없고, 그리고 정말 이번 범죄는 피치 못해서 죄는 이렇게 지었으나 사실관계는 이러이러하고, 내가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잘못을 반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눈물겨운 반성문과 그런 재반 환경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게 되면 웬만하면 용서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냥 무작정 해가지고 나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요. 그러니까 나 못 가. 간 사람 많습니다. 너 갔다 다시 나와 그랬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청을 통해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만 하는 그런 사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된다. 이게 바로 스킬이다. 기술이다. 아시겠죠? 인도주의적 사유, 그 다음에 법률 위반 과정에 참여할 사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사건 초기 이강원 영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탄원서 형식의 진술서 작성이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돕겠다.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책에 사인해 드리겠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